예, 이번 시간에는 미국 헌법상 미국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연방 헌법에 어느 정도 규율되어 있고, 그것이 또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정착이 돼서 권한이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원래 전통적인 영국의 왕의 지위를 계승하는 왕의 지위에 대체할 만한 다른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 헌법 기초자들이 대통령제를 창안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그 대통령이 왕처럼 그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겠다. 만약 대통령이 그러한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권한을 제어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할 것인가? 라는 제한정부라는 형태로 구성하려고 대통령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지배, rule of law, 이 법의 지배에 기초해서 대통령제를 구상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이 각각의 한정된 권한 영역을 가지고 권력 분립에 기초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각 부가 정부의 다른 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checks and balances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미국 연방헌법 제2조에서는 행정권은 미국 연방의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 제1조에서 의회에 관한 규정이 매우 상세한 데 비해서 연방헌법 제2조의 행정부에 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규정해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행정권이 또는 이제 미국 연방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연방헌법 2조에서 행정부에 관한 규정 중에 특별히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방헌법 제2조 1항에는 행정권의 대통령의 귀속과 대통령의 임기, 선거 방법,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방법, 투표일,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리 시의 권한 대행, 보수, 선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및 행정각부의 지휘권, 사면권, 그 다음에 조약체결권,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 임명권, 상원 결혼 시의 충원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다 읽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규정들이 있고, 연방헌법 제2조 3항에서는
연방의 상황에 관한 대통령의 의회 보고 의무, 비상시에 의회 소집 요구권, 그 다음 양원 정회획 요구권, 그 다음에 외교사절 접수권, 법 성실 집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군대 총사령관이 된다라고 연방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헌법 규정은 이 권한의 세부적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 통수권, 군대 총사령관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행사할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고위 공무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도 의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헌법 제2조의 그 밖의 규정, 예를 들면 대사와 외교사절 접수 및 법에 대한 성실한 집행, 유의,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책무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관계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및 군사에 관한 권한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임스 앤 무어 때 레이건 사건에서 1979년 이란이 미국 대사관 직원 54명을 인질로 감금하자 카터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이란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14개월 후에 카터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란 자산과 교환하여 인질을 석방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협정에 의해 이란과 관련된 분쟁을 헤이그에 설립된 중재기구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법원에 이란을 상대로 약 10억 달러를 청구 중이던 데임스 앤 무어는 이란 행정협정의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으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자국민의 타국에 대한 청구의 해결을 위해서 주권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에 의해서는 그러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립된 관행을 지녀왔다라고 판시하면서 데임스 앤 무어사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행정협정권, 이것도 이제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 이상의 지위에서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구별되죠.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의 원수는 무슨 대통령이 있거나 왕이 있거나 이렇고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나 수상이 하고 있는 이런 구별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미국 대통령 대외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해서 외국의 사절을 영접하고 영전을 수여하고 각종의 국가의식에서 주빈으로 행동합니다. 반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민의 리더로서 중요한 국가 문제에 관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미국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보겠습니다. 행정부 수반 일반론. 미국 연방헌법상 행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속해 있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스스로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의 내재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히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연방헌법 제2조 3항에 의해서 법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행정부 수반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법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념할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모든 행정조직의 통일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유념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라든가 해임권, 행정 지휘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구체적으로는 연방 공무원 임명권이라든가 해임권, 그 다음에 법 해석권, 그 다음 예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무원 임명권입니다. 임명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연방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을 지닙니다.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은 대사, 그 밖에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대법관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법률로서 정해지는 그 밖에 모든 연방 공무원을 지명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 공무원의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또는 법원에게 또는 행정각성의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헌법에는 임명돼야 할 연방 공무원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중요 공무원, 이걸 principal officers, 또는 primary officers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1인 혼자 행정각성의 장관 또는 각 법원에 의해서 법률로서 임명되는 하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헌법상 명시된 대사라든가 기타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의 판사와 헌법상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률에서 설치된 모든 다른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은 연방의회가 연방 공무원직을 창설하면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법률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급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그 연방헌법 제2조 2항 2호에서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 공무원의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또는 법원에게 또는 행정각성의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다음 법원이라든가 또 행정각성의 장관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법원에 의해서 임명되는 경우는 여러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연방검사를 임명하지만 결혼이 생긴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결혼을 충원하기까지 연방법원이 연방법에 따라 연방검사를 임명할 수가 있다고 1963년 판례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법정 외부에서의 법정 모독 사건에서 법원이 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연방 공무원의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특별검사 사건.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모리슨 대 올슨 사건입니다.
이것은 1988년 사건인데 모리슨 대 올슨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중요 공무원과 하급 공무원 사이의 구별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헌법 기초자들도 그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4가지 요소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하급 공무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상급자인 법무장관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특별검사가 특정한 제한된 직무만을 행사한다는 점. 세 번째, 아무런 일반적 행정권한이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 다음 네 번째, 제한된 관할만을 가진다는 점. 그 다음에 임기가 직무수행 완료 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점. 이런 것을 이유로 특별검사가 중요 공무원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연방대법원의 논지는 똑같이 에드먼드 대 US 사건에서 1997년 사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에드먼드 대 U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스칼리아 대법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하급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어떤 상급의 공무원과의 관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급 공무원인가 아닌가는 그의 상급자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상급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당히 중대한 책임을 갖는 다른 공무원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또 뭐라고 해요? 하급 공무원이란 그 업무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에 의하여 임명되는 자에 의하여 어느 수준에서 지시되고 감독되는 공무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특별검사와 관련해서 딱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하급 공무원, 에드먼드 사건에서는 하급 공무원은 그의 상급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무원의 해임권으로 가겠습니다. 연방헌법상 연방의회에 의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공무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의해서만 해임되죠. 그러나 이러한 연방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권은 연방헌법 제2조 1항의 임명조항과 제2조 3항의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는 데 유의할 의무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방공무원 해임권은 있다라고 이해되어 왔다는 거죠. 대통령 해임권에 관한 리딩 케이스로서는 1926년에 마이어스 대 US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권이 연방헌법상 명문 규정을 갖지 않지만 연방헌법 제2조의 집행권과 법률을 성실히 집행할 의무에서 불가결한 권한 또는 그에 포함된 권한이라고 하고 공무원 해임권은 단순 행정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대통령의 정권으로 다른 통치기관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공무원 해임권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해임권이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연방헌법 2조와 관련해서 이런 인정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해석권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법률을 해석할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마버리 대 매티슨 사건에서 우리 유명한 뭐라 했습니까? 1803년에 마버리 대 매티슨 사건에서 법이 무엇이냐를 선언하는 것이 사법부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 관련해서 법원이 헌법에 반한 정부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이 마브리 메디스 사건에서 유권 해석으로 이 법원의 권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특정 사건의 법을 적용하는 헌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는지를 유의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의 집행권에는 법률 해석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보다 헌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법부의 유권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가 법 해석권을 지닌다는 것이 사법부의 헌법 해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학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권한입니다.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에 보면요.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한 세입 징수에 관해서는 법률안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된다. 연방헌법도 제1조 제9항 제7호에서는 모든 국고금은 법률에 의한 세출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지출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출권이 인정된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규적인 명세서와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에게 예산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은 10월 1일에 시작된 회계연도를 위해 매년 광범위한 연방 예산안을 준비해서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연방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우선적인 일을 예산에 반영하고 연방 예산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산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예산은 법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대통령은 예산을 법에 의해서 수립합니다. 물론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연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 총액으로 연방의회에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고안에 의해서 연방의회는 그 총액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13개의 별도의 지출 승인 법안을 정하여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지출 승인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에 대한 권고는 회계연도 동안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권고는 회계연도 동안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에 관한 권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통령의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을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의 대외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외 관계 행위는 헌법에 내재된 권한과 초헌법적 권한에서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의 대외 문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집니다. 대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과 입법부, 연방의회가 권한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은 대통령과 연방의회 간의 권력분립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크게 연방대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US 대 커티스 라이트 엑스포드 코퍼레이션 판결에서 1936년 대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존중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간의 차코 전쟁,
동안에 관련 국가들에게 무기 제공과 관련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합법성 여부였는데 대통령의 무기 수출, 루즈벨트 대통령의 무기 수출 금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커티스 라이트 사는 볼리비아의 기관총을 선적하게 수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커티스 라이트 사는 소송을 당하자 대통령의 무기 수출 금지가 합법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대외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서더랜드 대법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배타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국외 영역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미묘하고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만이 국가의 대표자로서 표명하고 정치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서더랜드 대법관은 다시 법정에서 헌법적으로 열거된 연방의회의 권한이 대외관계를 행하는 폭넓고도 봉질적인 권한의 한 부분이라면서 연방의회는 그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대외관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대통령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했죠. 연방대법원이. 두 번째 이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요, 미국 연방헌법 제 2조 2항 2호에서 조약 체결권을 대통령과 상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원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헌법 제1조 10항 제3호에서 주가 자신의 권리로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조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할 수가 없어요.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이며 주들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사법권은 연방정부의 권한 아래 체결된 조약과 관련된 사건에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방의회가 조약을 보충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 과정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합의안을 협상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임명하고 감독하며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상원에 조약안을 제출하게 되죠. 이 조약안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인준되면 대통령은 이를 비준하고 조약은 국제적인 의무로서 기속력 있는 협정이 됩니다. 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그 조약이 자기집행적 조약인지 아니면 비자기집행적 조약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의 예산 책정을 요하는 조약은 자기집행적 조약이 될 수 없고 후속에 의회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거죠.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행위를 연방의회가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연방의회에게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하는 사법의 권한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분리 원칙상 법원이 의회에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약의 대체물로서의 행정협정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이요,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원이 그 대통령의 당과 서로 다른 당일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이 있다는 거죠.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 그러니까 이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지 않는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가 활용되는데 이 조약 이외의 국제적 합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제적 합의를 행정협정이라고 합니다. 조약과는 달리 인준받지 않는 행정협정이, 그러니까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는 이 행정협정이 의회의 이전의 행위를 번복할 수는 없을지언정 행정협정은 상원의 인준이 없더라도 충돌한 주법률들에 대한 효력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S 대 벨몬트 판결에서 이렇게 했어요. 모든 국제적인 협약과 협정의 경우
국제적 관계에 관한 완전한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고 여러 주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협정도 이 행정협정의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고 이거는 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의 동의 없이 행정협정을 체결할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은 조약에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요건을 둔 조약 대신에 행정협정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체결하게 되면 이 행정협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대통령이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조약에 상당한 행정협정을 상원의 비준 없이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연방헌법 제2조 2항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연방의 육해군의 총사령관이며 각 주의 민병대가 미국 연방의 사실상 군역에 복무하는 때는 그 총사령관이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헌법도 제1조 제8항에서도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연방의회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연방의 군 역사는 사전적인 의회 승인이 없는 경우 외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명령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군사력 사용 명령을 한 행정부의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선포 판결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주도의 많은 군사작전에 대한 의회의 묵인과 전쟁 수행에 관한 부서 간의 정책 논쟁에 대한 관한 해결에서 법원들이 스스로 개입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에서 충분한 어떤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해 행정부에서 수행된 방어적 전쟁의 정당성 프라이트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의 다수로서 인정됐습니다. 1861년 4월에 포트 섬터에 대한 공격에 뒤이어 링컨 대통령의 서든 항의 봉쇄를 지지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입법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침략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 통수권 조항을 통해 파생된 내재적 행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반란이나 침략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군 통수권의 특별한 사용은 사법심사를 받지 않은 정치적, political question, 정치적 문제라고 판시했던 것입니다. 연방헌법은 중요한 동맹국에 대한 기습 공격의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주도의 군사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연방헌법이 대통령에게 재량에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그러한 재량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판례로서 영스타운 쉬트 앤 튜브 코퍼레이션 대 소이어 사건인데 한국 전쟁 중에 미국 전국 철강 노동자 조합이 파업을 단행하자 이러한 파업이 국가 방위와 전쟁 수행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트루만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게 파업을 막기 위해서 철강회사들을 국유화하자는 행정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다수의견 철강회사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입법자격으로서 연방의회 권한에 속하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이나 연방의회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권은
그 헌법이나 연방의회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 조치 권한은 입법자의 권한이다. 그래서 군통수권자에서 대통령의 군사권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 연방헌법 제1조 7항 이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부 거부와 보류 거부죠. 먼저 이제 환부 거부부터 보시면 다이렉트 비토입니다. 다이렉트 환부 거부. 환부 거부란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연방의회에 송부하여 제의를 요구하는 거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방 하원과 연방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대통령의 승인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서명 없이 이 의서를 첨부하여 발의된 원에 환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환부거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환부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환부된 법률안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며 법률안의 개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호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발의된 원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그 법률안 법률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에서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는 데 실패하면 법률안은 그럼 폐기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부 거부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보류 거부입니다. 보류 거부는 이제 포켓 비토예요. 포켓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 거부란 연방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대통령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명이나 환부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보류해서 법률을 폐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출된 법률안을 1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률안 법률이 되죠. 그러나 서명해야 할 10일 이내에 연방의회가 휴회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은 환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법률안 법률로 성립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를 보류 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의원의 임기 중 연방의회의 휴회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로 인한 폐회의 경우에도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으면 보류 거부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기 불계속 원칙을 취하는 미국의 특수한 경우죠.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의결한 후 바로 고의적으로 휴회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류 거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방의회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휴회하게 되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류 거부 제도를 만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제출된 후 10일 이후에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류 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거부. 이거는 라인 아이템 비토라고 하는데 항목별 거부란 것은 연방 세출 승인 법안에서 전체 법안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특정 항목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특정 항목을 거부하는 것인데 1996년 연방의회는 항목별 거부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1997년 1월 1일에 발의했습니다. 항목별 거부법은 새로운 직접적인 지출 항목과 제한된 조세 혜택을 포함해서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새로운 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 중에 어떠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연방 대법원은 항목별 거부법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사건이 있는데 레인스
판결에서 당사자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시켰습니다. 각하됐고, 그리고 항목별 거부권은 예산 지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1996년 정책 항목별 거부법을 제정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 예산의 82개 항목에 11번 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1998년 클린턴 대 시티 오브 뉴욕 사건에서 위헌 선언되었습니다. 위헌 무효가 됐습니다. 연방대법원 6대3으로서 항목별 거부권은 일단 성립한 법률에 관해서 그 수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입법 절차를 규정한 미국 헌법 제1조 제7항의 제출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대통령에게 헌법상 인정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밑에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